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조원 김수민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에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냥 아침 아니고 월요일 아침인 만큼 좀 지친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말에 잘 쉬었다면 또 한 주를 힘차게 나아가 봐야겠죠. 우리 수민 씨, 주말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말 계획한 대로 잘 보내고 푹 쉬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온 월요일은 꽤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오.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주원 씨는 오늘 월요일 어떠세요? 저는 월요일은 조금 반가운 건 모르겠고요. 네. 주말 동안 못 보는 우리 수민 씨를 보는 건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오늘 월요일이 이렇게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부터 이렇게 주원 씨와 만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저희가 준비한 알찬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국내 주식부터 미증시까지 브리핑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월요일 한 주 시작하는 만큼 국내 증시 브리핑도 안 알아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우리 주원 씨가 정리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엔화 강세 진정과 이 미국 경제 침체 우려 해소에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 일부 해소되며 주가 속등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보여줬는데요. 월마트의 매출 호조 또한 미국 소비 우려 완화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진정 폭이 낙폭이 좀 컸던 업종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엔비디아 속등하면서 시총 3조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음식료 비금속 광물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고 음식료는 빙그레가 실적 부진에 영향을 보여주면서 동반 약세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 동참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중심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미국판 올리브영인 이 울타뷰티 매수 소식을 전하면서 화장품주들 반등 보였는데요. 반등주로는 타이거 화장품도 있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28일 부분 파업 소식에 빅사이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종 전반 약세 보여줬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지주 호실적에 주주 환원 기대감 되살아나면서 밸류업 관련주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MSCI 코리아 지수 8월 리뷰에서 편입된 LS 일렉트릭과 편출된 SK I 테크놀로지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시총 상위주 위주의 반도체 중심 강세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질병청 마스크 착용 권고와 엠폭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반도체 투심 살아나자 테크윙, PSK 홀딩스 등 AI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왔고요.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WHO 엠폭스 비상사태 선포 및 재확산 가능성을 두고 좀 강세를 보였고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루닛이 2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인 유라클은 세 번째 IPO 도전 끝에 코스닥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금리 반등에 이 7월 상승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되면서 상승폭 축소하며 1.8원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24%, 96.7포인트 오른 46,059.7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21%, 37.22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2% 오른 5,554.25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발표들을 연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 오로지 연방준비제도의 하계 정책, 이 잭슨홀 심포지엄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2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23일 오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을 했었습니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리 인하 계획이 언급될지는 불확실한 부분이지만 시장은 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폭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파월의 발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이 잭슨홀 심포지엄 외에도 몇 가지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1일에는 지난달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22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23일에는 7월 건축 허가, 그리고 신축 주택의 판매 통계까지도 나올 전망이고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로 소매 업종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술업체인 네트웍스가 19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타깃과 TJX도 21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개량 자재 소매 체인인 노우스도 20일에 실적을 공개하고요. 이 외에도 에스티로더가 19일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마감도 브리핑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이죠. 핫 이슈들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핫 이슈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핫 이슈는 우리 수민 씨한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민 씨 혹시 한세실업 아시나요? 의류 소매업을 담당하는 회사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한세실업은 의류 소매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2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수치입니다. 어쨌든 매출액 자체는 시장 기대치의 대체로 좀 부합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하회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수주 수량은 전년 대비 약 15%를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주요 원재료인 면화 가격 하향 안정화와 저가 중심의 수주 증가로 사업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거기에 한세실업의 주요 고객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심화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민 씨, 이럴 때 오히려 기회다 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이다 판단을 하고 좀 피해야 할까요? 또 우리 주식시장에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들이 또 있는데 네. 이런 위기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무릎인지 발목인지 알기가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릎쯤으로 조금 안정된 상황이 됐을 때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정답이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잔존하는 상황이라면 좀 보수적인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도 한세실업이 꾸준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국내에서 미식축구 후원사로 나섰는데요. 2028년 LA 올림픽부터 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플래그 풋볼 올림픽 준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래그 풋볼은 몸싸움 대신 깃발을 뺏는 변형된 이 미식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세실업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에 대한미식축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협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 전 이 미국 이민자들의 도전과 모험이 담긴 미식축구 정신이 한세실업 사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며 새로운 영역 개척은 좀 쉽지 않겠지만 LA 올림픽 계기로 한세실업과 이 대한미식축구협회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세의 펀더멘탈 강화 작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는 공시를 통해서 과테말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밝혔는데요. 기존 24년까지 1억 달러 투자 내서 이 26년까지 1억 7천 달러 투자로 그 계획을 확대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5년 하반기부터 해당 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에 불과했던 액티브웨어 수주 비중이 올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수민 씨의 투자 의견이 조금 궁금한데요. 투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시장에 아직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중립을 의견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매수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신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슈를 체크하는 것에서 좀 멈추지 않고 증권가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슈도 알아보고 투자 전략도 조금은 이야기해 봤는데요.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이야기도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핫이슈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전기차 화재인데요. 오늘의 핫이슈가 전기차 화재인 이유, 바로 최근 100%의 충전이 화재를 유발한다. 이 주장이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라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윤원섭 교수는 100% 충전이 실제로는 이 배터리를 100% 다 채운 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설정된 것이라면서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100% 충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 충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는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설계 단계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배터리를 100% 채운다는 것이 물리적인 한계는 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대치까지 충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설정들이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주원 씨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가 100%를 채워도 안전한 상태고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소비자가 거기까지 알아야 할까라는 네. 생각을 들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비자들에게 90%만 충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분담하는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0%냐 100%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찾아 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기차 화재의 다른 원인으로 제시된 요인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가 이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서 충전 깊이나 속도보다는 셀 내부의 결함이 더 지배적인 요인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최근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도 이 주차 중에 발생했던 사례가 많았고 이 충전과 무관했던 셀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수가 있을지 또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이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죠. BMS라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BMS가 배터리의 과충전도 방지를 하고요. 전기차가 안전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3단계로 이 배터리의 과충전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교수는 이런 기술들 덕분에 전기차 화재는 사실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보도되고 있는 배터리들 상황인데요. 주원 씨는 이 배터리가 사실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전 보장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갤럭시도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빠르게 보완이 되었고 이조차도 배터리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순히 전기차 캐즘 문제가 이 배터리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 문제는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였어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산업자
자체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건 아니고요. 다른 요소들이 좀 잔존하는 것들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기차 화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윤 교수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성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윤 교수는 에너지의 밀도, 파워와 가격과 수명, 안정성까지도 이 다양한 성능 지표들이 있는데 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고루고루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안정성 부분에서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전기차 정책 방향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윤 교수의 의견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이 윤 교수는 정부의 전기차 대책이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내놓고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놨는데요. 무분별한 규제나 과도한 우려가 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정책의 발전까지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어와 이야기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오늘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트리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산이 서로 다른 시장에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때 저렴한 시장에서 사서 비싼 시장에 파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요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차익 거래는 시장 간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주식, 채권, 외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단어도 안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준비된 단어는 바로 그리드락입니다. 이 그리드락이라는 게 정치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그리고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착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경제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주로 정부 내에서 정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필오버 효과입니다. 스필오버 효과는 한 경제 활동이나 정책이 다른 영역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경기 부양 정책이 다른 나라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효과는 글로벌 경제와 상호 의존성이 강한 현대 사회에서 자주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단어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원 씨에게는 조금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예전에 주원 씨가 설명하기도 했던 개념인데요.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하고 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이론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좀 이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이야기와 함께 해서 화이트 나이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이트 나이트 용어만 봤을 때는 저는 뭐 백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화이트 나이트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기에 처한 좀 기업이 우호적인 제3
3자가 인수해주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3자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략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이트 나이트까지 알아봤다면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민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뱅크런입니다. 이 뱅크런이라는 게 은행의 파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일시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간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요. 실제로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뱅크런이라는 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발생을 할 수 있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 복습까지 해보면서 들어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선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또 듣다가도 이 얘기 뭐였지 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수민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팍스탁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부터 저희가 전해드렸던 핫 이슈들까지 다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소식들 복습해보는 게 또 중요할 텐데요. 네.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탁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정리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는 팍스 통신망도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은 또 우리 주원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는 팍스 통신망인데요. 이정호 멘토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이 유용한 정보들과부터 함께 이 바로바로 수익화 시켜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들 바로바로 조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2부에서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좀 저에게 익숙한 기업인데요. 쿠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쿠팡이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쿠팡 어떤 논란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쿠팡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은 현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법인과 본사를 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여담으로 이 하버드를 졸업한 김범석 대표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거쳐서 창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 위메프와 팀원과 함께 소셜 3사로 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이 비와 김태희를 모델로 좀 기용을 하고 그 후로는 이 전지현과 송중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등 이 마케팅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2014년에는 이길 배송을 내세우면서 이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차별화된 이 마케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른 택배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고용하는 모델은 쿠팡이 최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타 업체와 비교해서도 우월한 급여 조건과 친절도를 내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20년에는 7월에 싱가포르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후쿠 디지털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쿠팡은 이를 기반으로 약간 쿠팡 플레이라는 자체 OTT 서비스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쿠팡 로켓 와우인데요. 그러면서 OTT를 공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배송도 공짜로 받아볼 수 있고 또 아침에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혜택들로 쿠팡에 정말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논란들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적 논란입니다. 과연 쿠팡은 국내 기업일까 미국 기업일까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 우리 수민 씨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민 씨, 네. 쿠팡은 과연 국내 기업일까요? 미국 기업일까요? 제가 미국 주식장에서 쿠팡이 또 상장되어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쿠팡 우리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미국장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게 미국 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한국 거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네. 그래도 한국 것이 아닐까 이런 오. 생각이 드는데 정답이 뭔가요? 정답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민 씨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쿠팡은 2021년 2월 12일에 미국 시간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나스닥 상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쿠팡이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쿠팡은 2021년 3월 11일에 34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요. 첫날 공모가인 35달러에서 41% 정도가 오른 49.25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95조 원을 기록한 것인데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3위 수준입니다. 그래도 외신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아마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논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쿠팡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업무 특성상 굉장히 과도한 업무가 많고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필요한 업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런 횟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직원들의 컴플레인도 잇따르는 만큼 이런 사건들은 쿠팡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기업의 면모라고 하면은 높은 수준의 복지도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쿠팡의 평판, 이미지 그리고 사업 체제까지도 조금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쿠팡의 매출액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바로 상품 조작, 순위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로 공정위에게 막대한 과징금을 제출한 것인데요. 이 과징금이 무려 1,628억 원이라고 합니다. 흑자 전환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매출의 많은 부분을 과징금으로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6월 13일 공정위에서 쿠팡이 PB 상품을 임직원이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남기고 이 리뷰를 몰아주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쿠팡은 이를 반박하며 나섰고 그 후로도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서 순위를 조작했고 이것이 쿠팡이 좀 소비자를 기만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조차 대부분 전자상거래에서 시행하는 그냥 방법일 뿐이다라고 밝히면서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에
소비자를 유인해서 판단을 왜곡시켰다라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과징금에 이 쿠팡은 로켓 배송을 좀 중단시키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악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쿠팡에게 좀 실망을 하면서 돌아서는 부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소비자를 또 실망시키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와우 회원의 월 회비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와우 회원인데 이 월 회비를 인상한다 해도 저는 뭐 남아있을 회원이긴 하겠지만 많은 회원들이 이 쿠팡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쿠팡의 경쟁사들은 멤버십 갈아타기를 노리면서 멤버십 혜택을 저마다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끌어들이기를 좀 강화했는데요. 쿠팡의 최대 경쟁사인 네이버는 오는 10월까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상대로 최대 10% 적립금을 주는 슈퍼 적립 서비스를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쿠팡이 조금은 좀 구설수에 오르고 힘든 모습들을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쿠팡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쿠팡은 CJ제일제당과 다시 손을 잡고 14일부터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합니다. 2022년 말에 납품 갈등으로 CJ 전 상품 로켓 배송이 끊긴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라고 하는데요. 쿠팡 고객들은 앞으로도 뭐 햇반과 뭐 비비고 만두, 스팸 등 CJ제일제당 인기 상품과 함께 다시 로켓 배송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로켓 배송에 많이 좀 의지를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제일제당에서 제공하는 제품들, 뭐 햇반이나 뭐 스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 식탁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CJ와 쿠팡이 화해했다라는 부분은 좀 반갑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비비고 왕교자 판매를 시작으로 냉장과 신선식품 판매가 순차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쿠팡과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쿠팡 관계자 역시 고객들의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들의 상품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CJ와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 쿠팡은 쿠팡 플레이에서 뉴진스 팬미팅 버니즈 캠프 2024 도쿄돔 무대 실황을 16일 오후 8시에 독점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 쿠팡의 좀 전망을 좀 좋게 봐도 될지 한번 볼까요? 2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면서 8분기 만에 적자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팟패치 연결 편입에 따르면 영업 손실 증가분 약 424억 원과 공정위 과징금 추정액 1,630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약 1,699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팟패치를 좀 포함시킨다라고 해도 약 1,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1분기 대비 펀더멘털을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쿠팡의 상품 마진율과 유효 활성 고객 수도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만큼 이 쿠팡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쿠팡을 봤는데요. 쿠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만큼 이 쿠팡이 좀 유익한 소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들은 수민 씨, 쿠팡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진짜 쿠팡이 없으면 못 산다. 이 두 번째 주자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주원 씨처럼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시키면 내일 온다, 지금 시키면 오늘 온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쿠팡이 또 월회비를 올린다고 하고 되게 노동자 이슈도 있고 이랬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고객에게 양심이 찔리는 경험을 이렇게 제공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월 회비를 이렇게 올린 만큼 수민 네. 씨는 그 고객을 떠날 생각도 있나요?
일단 그 7천 얼마로 올랐더라고요. 네, 이번에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그런 배송비를 낼 경우에 보통 한 3,500원 이런 수준으로 책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도 이 쿠팡에서 2번 정도 활용을 해보면 사실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쿠팡 플레이도 또 네. 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모로 쿠팡에서 조금 우리 그러면 월회비 올릴게라고 하는 게 좀 이유 있는 자신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쿠팡 좀 알아봤는데요. 저의 쿠팡 이야기가 조금 재미있게 좀 지나갔다라고 하면 우리 수민 씨가 또 심도 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우리 수민 씨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재미도 잡고 경제도 잡고 재미와 경제를 동시에 드리고 있는 코너 바로 수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뭐지? 바로 애덤 스민스 김수민이 진행하는 코너. 그래서 수민인가 하시는 분들 아직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과 숫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경제 전쟁 이야기죠. 바로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매번 합리적인 결정들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통 경제학을 원래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다 이런 가정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수많은 결정들이 사실은 종종 비합리적이기도 한데요.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는지 이 비합리적인 결정들은 어디서 오는지 탐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행동 경제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내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가정을 할까요? 우리 주원 씨에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경영학도 출신인 네. 저로서 좀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뭐 제가 경영학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네. 일단 저만 해도 이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항상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소비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왜 했지? 라는 후회까지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내는 문제들이 우리 주원 씨, 경제학도인 주원 씨에게 너무 적합한 문제들만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경제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거나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행동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정답 X라는 부분도 알차게 맞춰주셨고요. 우리 비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는 부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이 비합리성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점인데요. 우리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이유를 탐구하는 좀 쿨한 학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행동 경제학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인지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인지 편향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수를 저지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더 게으르고 자주 지름길을 택하잖아요.
하지만 그 지름길들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하지만은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 소개할 편향이라는 게 대표성 편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차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뇌가 이런 식으로 겉모습 혹은 일부 정보를 전체로 판단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일치시키려는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이 이미 믿고 있는 정보들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현상인데요. 이 반대되는 정보들은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대로 눈을 가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 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이 오를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계속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뉴스는 무시를 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잘못된 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인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이 손실을 피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피하려고 더 많은 리스크들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남 이야기 같지가 않은 게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손실 회피 경향성 때문에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이 전통 경제학으로 따지면 손실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손실 회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손실 회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퀴즈로도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보다 강하다. 이건 어떤 편향에 해당할지 잘 들어주고 계신 주원 씨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향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약간은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잃기 싫은 게 더 네.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 이미 정보가 들어온 것들을 믿고 실제로 주어진 사실은 뭐 무시해버리는 경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식 투자 성향에도 반영이 되면서 조금 좀 실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손실 회피 정답이었는데요. 우리 주원 씨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손실 회피 경향성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향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급하게 매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행동 경제학들 듣다 보니까 재밌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 행동 경제학 재밌는 게 일상에도 적용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비자 행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행동 경제학의 원리들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정판 이런 단어가 붙게 되면 우리는 그 상품을 더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손실 회피에서 비롯이 되기도 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손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또 손실 회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한정판이라는 단어가 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금융 경제학에도 이 행동 경제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금융 결정에는 이 행동 경제학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복리 이자를 주는 상품, 이런 상품이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품을 왜 저축을 하게 될까요? 바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돈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손실을 피하려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상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에서도 이 행동 경제학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정부가 금연 정책을 도울 때 단순히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 가격을 인상하거나 금연 성공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퀴즈가 여기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주원 씨,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맞춰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비 행동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동 경제학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이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 확 올랐잖아요. 네. 그때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막 들어갔는데 네. 그 후에 또 부동산이 폭락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이어지면서 어쨌든 정부나 기업이 이런 부분도 좀 사용하는 전략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행동 경제학적 전략 요약하면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원 씨 퀴즈 정답률이 요즘 너무 좋아요. 네. 거의 한 문제도 안 틀리고 계속 맞춰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주원 씨가 경제학도기 때문인가요? 경영학도인데요. 아, 경영학도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경영학도니까요. 경영학도기 때문에 우리 수민이 시간에서 선생님으로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적 전략 저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이 전략이라는 게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나 기업도 이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경제적 결정들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동 경제학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자기 관리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지 편향들을 인식하는 게 첫걸음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종종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의 일정 비율의 비상금들을 포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동적인 결정도 피할 수가 있고 더 합리적인 결정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업과 정부도 이 행동 경제학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 원리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 적립제를 사용하는 회사들 많죠. 이런 손실 회피를 이용해서 고객이 포인트를 잃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것을 전략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지 편향을 인식하고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 가지 방법, 우리 주원 씨가 생각나는 거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맞춰주시겠어요? 네, 내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거, 내 자신을 오. 컨트롤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산을 먼저 쓰고 지출을 하고 뭘 살지부터 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주원 씨가 언급해 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 예산에 비상금을 포함하는 것도 그렇고 이 행동 경제학의 의의가 이 전통 경제학과 다른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에 있잖아요. 이 전통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만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자기 관리 방법에 비상금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보는 게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기 관리가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맞아 나 이렇게 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보는 게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본 행동 경제학, 이 재밌는 학문이 뭔지 세세히 알아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경제적 결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인간의 비합리성, 이 부분들을 이해해보는 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행동 경제학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까지도 더 잘 이해해 볼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들 응용하셔서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더 나은 선택까지도 현명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원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행동 경제학. 정말 우리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다. 더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쪽 끝에 있는 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멘탈 관리까지 잘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정보들 가져가시면서 수익화 시켜보시는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지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편향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을 읽어보면
읽어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팍스 통신망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알찬 정보들 정리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주시는 정보들 따라가면 더 알차게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안내해드리면서 오늘의 수민이도 마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는 여기서 마감을 하지만 우리의 경제 공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하시면서 더 즐거운 경제활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민이 전해드린 김수민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